안녕하십니까? 밝은 치과 원장 백정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치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치과를 고르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바로 엑스레이를 보면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배우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 의료기관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말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고, 저 또한 치료를 받고 싶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저 또한 이래요. 먼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는다든지, 그리고 병원의 규모를 본다든지, 의사 수를 확인한다든지, 또 지인의 추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은 아시다시피 정보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정보도 의사 스스로 올리는 정보보다는 여러 가지 마케팅 업체라든지, 그리고 관계자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진짜 정보를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규모도 또한 많이 따지시는데요. 병원의 규모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실력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례할 수 없어요. 의사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죠. 다른 방법이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저랑 이제 좀 잘 아는 의사들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좋은 치과를 소개시켜 주세요."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의 실력은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즉 전문가조차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할 때 실력과는 상관없는 기준으로 아무 기준 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본다든지, 왠지 잘할 것 같고, 인터넷 리뷰를 보고 이게 리뷰 개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요. 하지만 이건 실력과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치료가 잘못되면 너무나 큰 고통을 얻을 수 있고 평생 불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특히 또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 킬로에서 100킬로 이상 힘을 받습니다. 만 번, 2만 번.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냥 치료해서는 견딜 수가 없고요. 치료를 아주 잘해야만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냥 대략 치료해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아주 잘하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음 마우스가 안 넘어가는데. 마우스. 그래서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그 방법으로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걸 알아낼 방법이 있느냐, 일반인.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서 엑스레이 보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제가 며칠 전에 환자분을 한 분 뵀어요. 그 환자분은 저에게 오랫동안 치료받던 분인데, 오셔 가지고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거 임플란트에 염증도 없고 안에 임플란트에 그리고 뭐 별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윗니에도 별 이상을 못 보이네 안 보이네요. 그런데 왜 저는 치아가 시큰거리죠 임플란트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자분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진단을 해 보니까 윗니가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양치질을 좀 옆으로 강하게 하셔서 식경부에 마모가 생겼었어요. 이 예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제 환자분들도 쉽게 약간의 배움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알려 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 파노라마 엑스레이죠. 파노라마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에서 여러분이 볼 것들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요렇게. 그리고 치아는 하얗죠. 그 옆부분에 있는 이건 뼈예요. 뼈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치아에 머리와 뿌리가 있는데 머리와 뿌리 경계 정도의 선에서 뼈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임플란트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자, 첫 번째 뼈, 두 번째 각도나 위치, 세 번째 깊이, 두께, 교합. 이 중에서 뼈와 각도, 위치만 알아도 충분히 80% 이상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뼈는 충분해야 돼요. 즉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가득 차 있게 하얗게 이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각도는 반듯반듯 딱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위치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간격이 벌어진다든지 최후방에 임플란트가 없이 앞쪽에만 심어서 뒤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는 치료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깊이, 두께, 교합이 있는데 깊이, 두께, 교합으로 넘어가면 이건 어떨 때 쓰느냐. 보통 치과에 갔을 때 뼈가 녹아 있는 사진은 잘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도나 위치도 환자들이 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를 봤을 때 임플란트가 너무 깊이 박혀 있다든지 두께가 너무 얇게 돼 있다든지 교합 평면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평평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다음 단계까지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뼈, 각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엑스레이인데 이 임플란트가 있죠.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뼈가 요렇게 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검게 변해 있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은 거예요. 뼈가 녹으면 이 임플란트 나사선에 세균들이 붙어서 살게 돼요. 세균의 집이 됩니다. 점점 녹아들어가고 이 뼈가 거의 끝까지 녹으면 이게 저절로 빠지게 돼요. 이 염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도 똑같다. 똑같아. 이렇게 뼈가 녹아 있죠? 나사선이 다 노출돼 있죠? 더군다나 이 임플란트는 각도도 많이 틀어져 있네요. 보철은 부러졌고. 이런 문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잘 치료가 되려면 이 사진처럼 임플란트가 있고 나사 주변에 뼈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것만 알아도 '아 뼈가 차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인데 자 제가 뼈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보이죠? 이 앞쪽은 가운데는 잘 엑스레이가 잘 안 보입니다. 원래 인제 파노라마가 이 가운데 앞니 부분에 상이 흐리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인제 스탠다드를 찍어서 보면 되는 거고 여기도 뼈가 이렇게 녹아 있죠.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 연습을 해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어떠세요? 뼈가 많이 녹아 있어요.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임플란트는 이거 하나 정도? 요거는 잘 모르겠고 여기도 뼈가 심하게 녹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도도 안 좋죠. 교합 평면도 안 좋고 위치도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여러 개 심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심기 쉬운 곳에 심어진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을 보이면 당연히 누구나 쉽게 '아 이거는 좀 이상하구나.' 이걸 알게 되실 거고. 그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한 사진들이에요. 먼저 뼈.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도 다 차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고르게 좋은 간격을 유지하고 이게 식립돼 있죠. 그리고 딱 봐도 괜찮아요. 보기에도. 교합 평면도 이렇게 평평하게 잘. 이게 잘 씹혀요. 효율이 좋고. 앞니는 어때요? 앞니는 일부러 쪼끔 더 높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니조차도 얇은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앞니가 가장 잘 부러져요. 잘 찢어지고. 그래서 앞니도 최소의 사이즈가 있어요. 최소 이상의 사이즈를 심어주기 위해서 뼈 이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게 심기 위해서는 뼈를 또 잘 만들어서 두꺼운 임플란트를 높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와 각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오른쪽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뼈가 요렇게 녹아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임플란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붙어 있어.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이 뼈가 쉽게 녹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위치가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적당한 위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어때요? 요거. 너무 뒤에 떨어져 있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만 많이 만들므로써 음식물이 많이 낄 수 있게 만들어요. 왼쪽 위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뼈가 많이 녹아 있고 여기는 너무 얇아요. 얇은 임플란트.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임플란트는 어때요? 두껍죠. 두껍고 각도도 맞고 나사 주변에 뼈가 이렇게 잘 차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위에 있는 임플란트와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 임플란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건 어때요? 이것 또한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죠. 이거 임플란트도 많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마는 깊게 심어져 있을 뿐더러 뼈가 많이 녹아 있게 보여요. 자, 이 임플란트는 왜 이렇게 각도가 잘못 심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뼈가 좀 있어요. 여기는 뼈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역학적으로 좋은 임플란트가 아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윗니 임플란트는 잘 보세요, 스탠다드. 이렇게 뼈가 다 녹아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임플란트 중에 살릴 임플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어떻게 녹느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각도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뼈에 비해서. 하지만 모든 시술에는 정성이 있고 또 이 각도도 못 맞추면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지표로서 이 각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힘을 견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관리도 그래요. 친미성. 모든 게 이 각도도 연관이 있습니다. 각도가 좋아야지 친미성으로도 좋아지고 잇몸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뼈와 각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증례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어금니 이쪽에 임플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를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환자분은 왜 이렇게 없이 살았느냐. 여기를 보면 뼈가 너무 얇게 돼 있죠.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다.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치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5-6 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당일날 이거는 시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3 개월 만에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위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치료의 기준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딱 봐도 아시겠죠. 이게 너무 깊이 심어져 있고 이걸 떠나서 아래 임플란트는 그래도 성의껏 잘 심으셨지만 이 위험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임플란트를 못 심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상당히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이 케이스도 정말 무섭죠. 임플란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각도는 당연히 아니고 또 얇은 임플란트도 심어져 있고 깊이도 엄청 깊게 심어져 있고 뼈는 어때요? 이렇게 많이 녹아 있죠. 딱 보시다시피 뽑아야 될 임플란트가 대부분입니다. 요거 뽑고 뭐 이거 다 뽑아야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여기는 밑에 신경까지 가까워. 이걸 재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틀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임플란트를 잘해야지만이 힘든 일을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런 케이스들이 과연 어쩌다 오는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무서운 케이스만 봤으니까 각도도 뭐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임플란트가 얇죠? 아래 앞니는 아래 앞니 4개 있죠, 송곳니 사이에. 이거는 이런 원통형으로 씹어주는 게 어 친미성이라든지 애우 모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얇은 임플란트는 좋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 케이스인데 좀 얇죠.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두꺼운 임플란트를 신기 참 어려웠죠. 그래서 얇은 걸 심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최근까지 이렇게 잘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높거나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임플란트가 너무 얇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 생기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습성이나 이런 그런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 이건 어때요? 인제 2 가지 제가 했어요. 하나는 뼈가 가득 차야 된다. 그다음에 각도나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까지 하면은 80% 는 여러분들이 잘된 치과, 잘된 치료, 못된 치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제 약간 심화로 들어가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의 깊이, 그다음에 두께, 교합 평면. 이 5 가지를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이 임플란트는 어때요? 너무 깊이 들어갔죠. 원래는 이 노란 선까지 뼈 이식을 해서 심어 줬어야 되나 이 뼈 이식을 하면 비용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타치과에서 이렇게 깊게 심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되면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의 뼈가 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녹았죠. 결국에는 이거 다 빼야 되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깊게 심어도. 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심미성으로도 안 좋죠. 머리가 너무 크니까 뭐 기능적으로도 어렵겠죠, 잘 쓰기.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위아래 다른 경우인데 위에는 깊게 심은 경우에 깊게 심은 윗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뼈가 많이 녹아 있었죠. 거의 뿌리 끝까지 뼈가 다 녹았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이렇게 녹아있는 뼈를 이렇게 위로 만들어서 심어야 되나 어떻게 심었어? 그냥 있는 뼈까지 심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1년 만에 이렇게 뼈가 녹아온 거예요. 이거는 관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깊게 심었지만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여기 이쪽은. 하지만 밑에 치료 증례는 보시면은 뼈가 많이 녹아 있음에도 오른쪽은 뼈를 다 위로 이식을 해서 만들었어요. 보기에 더 튼튼해 보이죠.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치료를 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사실 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임플란트와 이쪽 임플란트는 좀 달라요. 왼쪽은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었고 깊지 않게 심음으로써 이 공간이 조금 있죠. 여기도 두꺼운 임플란트. 그리고 각도도 맞고 뼈 이식도 잘 되고. 하지만 오른쪽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건 너무 얇죠. 요것도 얇고. 요건 너무 깊이 심어져서 이 삼각형 공간이 커져서 관리가 어려운 임플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문제가 100%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이 안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약한 임플란트다. 그리고 치료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뼈를 위로 다 잘 만들어서 한 거고 요거는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깊게 심어서 또 위에 상악동도 피했죠. 또 얇은 걸 심어서 뼈 이식을 좀 피한 거죠. 그래도 이거는 크게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이런 눈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이 깊이 심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깊이 심으면은 이 치아가 길어져 있죠. 요거. 요거는 자연치에 맞게 비슷한 심미적인 임플란트가 됐어요. 자, 엑스레이를 볼까요? 이거는 깊이 심어져 있어요. 뿌리 끝까지. 그래서 여기 삼출물도 생겨 있어요. 관리도 어렵죠. 하지만 이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심었기 때문에 심미성으로도 좋고 잇몸도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치과 치료의 수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심냐 안 심냐. 그다음에 이거는 두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봤죠. 뼈, 각도,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에 두께. 이 사진을 보면 얇은 임플란트가 찢어졌어요. 어금니에는 이런 얇은 임플란트는 찢어질 수 있어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깊이 심으면서 얇은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임플란트가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임플란트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 찢어지고. 요 임플란트는 어때요? 너무 얇은 임플란트예요. 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세요? 요렇게 찢어집니다. 임플란트 찢어지면 여기에 세균들이 살면서 뼈가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나사가 자꾸 풀리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나사가 자꾸 풀렸다. 이거는 임플란트 찢어졌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두께. 이것도 어금니치고는 얇아요. 더 두꺼운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찢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합입니다. 이쪽 교합과 이쪽 교합은 다르죠. 그리고 뭐 뼈도 많이 녹아 있고요. 교합이 이렇게 되면은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심미성으로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입니다. 교합. 자,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치료인데 이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임플란트 곱게 잘 심어져 있고 두껍고 교합 평면도 이렇게 평평하게 이 사진을 보면 잘 씹혀 보이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울퉁불퉁합니다. 임플란트도 좀 각도가 많이 맞지 않고 밑에 있는 치아를 같이 치료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여기처럼. 밑에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윗니만 치료를 했어요. 이게 뭐 이쪽 치료하기 몇 달 전에 끝낸 치료인데 요것도 같이 치료해 줬어야 돼요. 이것도 치료 계획에 포함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케이스 어떠세요? 뼈가 많이 녹아 있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케이스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셨을 겁니다. 이렇게 뼈가 나왔어요. 요거는 저절로 빠지고 요거는 빼고 요건 조만간에 빼야 되고요. 여기는 임플란트 너무 붙어 있어요.
뼈들도 좀 녹아 있고 이쪽도 녹아 있네요. 여기는 이미 녹아서 뼈가 다 빠졌고. 그럼 이건 나중에 다시 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아주 대수술이 되겠죠. 여기는 신경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또한 뼈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진도 보시면은 딱 알 수 있는 사진. 그러면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녹아 있지만 뼈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녹아 있는 뼈를 전부 만들면서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고 또 깊지 않게 심어줘야 됩니다. 각도도 물론 맞거니와 이렇게 두꺼운 임플란트로 튼튼하게. 이걸 보면은 나사 주변에 뼈들도 완벽하게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치료가 다르죠. 왼쪽은 이제 기준에 맞는 임플란트고요. 오른쪽은 너무 깊이 심어져 있고 여기는 인제 위치가 적절치 않고 너무 얇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요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얇은 뼈들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뽑히고 이것도 뽑히고 이거는 부러지고 여기는 뼈가 더 많이 녹았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빨리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를 보여 드렸어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보기 안 좋죠? 자, 뼈가 많이 녹아 있고 너무 깊이 심어져 있고 뼈가 녹아 있고 여기는 너무 깊이 심어져 있죠? 교합평면도 요렇게 딱 봐도 안 이쁘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도 인제 뼈가 많이 녹았지만 여기도 엄청 녹았죠? 하지만 치료를 잘해서 이렇게 뼈 자 보세요. 요렇게 뼈가 다 차 있어요. 그러면서 임플란트는 두꺼워야 되고 하얗게 뼈가 다 차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야지 어려운 케이스가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잘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증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최대한 알려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쪼끔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들에게 이걸 쪼끔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초반만 듣더니 후반에는 자기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치과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되면 어떤 게 좋냐? 환자들이 좋은 치과를 찾게 돼요. 치료 잘하는 치과를. 뭐 경제적인 것보다는 치료를 더 찾게 되고 또 알아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의사들이 치료를 잘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치과계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이 우리가 이걸 좀 알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남한테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아서 환자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 치료를 했던 그때에 비해서 점점 실패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발전을 해야지 점점 거꾸로 가는 느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은 치료를 참 잘하는 나라고 그거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국뽕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처음에 여러분은 치과 관계자일 테고 뒤에 여러분은 우리 환자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제가 질문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 대리님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그걸 봐야죠.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이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음, 자, 엉망으로 된 임플란트들이 많네요. 저가형 치과들에서는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뭐 저가형이라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손해 보면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면 뼈가 조금 녹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줘야 돼. 그리고 환자랑 같이 잘해봅시다 서로 하면서 환자를 독려하고 주의사항 잘 지키게 하면서 잘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기공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 상태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치료도 다시 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가형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했지만 임플란트는 명품 치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견딜 수 있다. 근데 명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저가형으로 만들어요? 요즘에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임플란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분은 자선 사업 하시는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구리 인근 좋은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리님. 구리 인근의 좋은 치과는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치과의 케이스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대리님은 가서 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강의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도움을 드리고는 싶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멀리 계시니까. 그다음에 잇몸이 약한 50대 남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소금양치 치석 제거 치과에서 잇몸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소금양치는 추천치는 않습니다. 그냥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이 참 좋고요. 치석 제거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치과에서 잇몸 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하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관리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미경님. 여러 치과에서 앞니 임플란트 어렵다고 브릿지 권하셨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앞니는 원래 어려운 치료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앞니 치료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니는 왜 어렵냐? 그냥 심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예쁘게 해줘야 되니까. 예쁘게 해줘야 되는 거 어려운 예쁘게 가능합니다. 노력에 따라서. 앞니의 뼈를 많이 만들어서 그 뼈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든다면 심미적인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뭐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면 앞니는 임플란트 하지 마라 이러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브릿지는 치아를 갈아서 안 좋고요. 또 브릿지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 그 없는 부분의 뼈가 점점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작아지죠.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뼈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얇고 깊게 심어서 하는지. 얇고 깊게 심어서 하면 얇은 건 찢어지고 깊게 심으면 비심미적인 데다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뼈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앞니 임플란트를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과 가서 치료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병원에서 보여줄까요? 부모님 사진 잘 됐나 보고 싶은데. 우주님, 당연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치과 가서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치과 갔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받죠. 상담 실장님께 여기 치과에서 여러 곳을 한꺼번에 치료하신 분의 사진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하면 당연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케이스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끝낸 사진도 보고 싶다. 이런 게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해드린 1번, 2번 외에 3번, 4번, 5번 위치, 그다음에 그 깊이, 두께, 폐화폭면 이런 거 보면은 그 치과의 치료 수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보여주실 테고, 그걸 보면 오늘 제가 말해드린 그런 강의들로만도 충분히 여러분도 좋은 치과를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진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아까 말한 기준에 맞춰 잘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니아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너무 가깝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예전부터 나온 이론으로 한 3mm는 있어야 된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너무 가깝게 되면 뼈가 너무 얇기 때문에 쉽게 뼈가 녹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견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건 안 좋고요. 보철 만들기도 힘들어요. 보철이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지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너무 가깝게 심으면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얇은 임플란트와 두꺼운 임플란트 구분? 얇은 임플란트, 두꺼운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가 보내드린 그림들로에서도 충분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얇은 임플란트가 보통 3.5에서 4mm 임플란트고, 일상적인 어느 정도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5.5 이상은 심어줘야 됩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최소 저 같은 경우는 4.5 이상이에요. 그것도 메이커마다 잘 안 찢어지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4.5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다 보면 지나치게 얇은 이런 임플란트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그거와 두꺼운 거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딱 봐도 두껍고 튼튼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구분하실 수 있고, 베리님, 치의생사가 잇몸 치료도 하는 건가요? 네, 치의생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 2차 잇몸 치료로서 뭐 소파술 아니면 잇몸 수술 이런 것들은 치과 의사가 하는 거죠. 스케일링과 입술질 교육 이런 것들을 치의생사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낭님, 현재 틀니 사용 중이시라고요, 부모님이? 근데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했는데 정도 원장님은 가능하시겠죠? 네, 저는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임플란트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뼈가 어떤 경우에 어렵냐면 뼈가 너무 없어서 신경과 가까운 경우, 아랫턱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뼈가 얇아도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인제 제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이 30은 해야 돼요. 제가 70, 환자 30. 그래서 이제 좋은 치료는 저만 잘해서는 70점으로 끝나는 거고 환자분이 30점 해 줘야 100점이 됩니다. 이 뼈가 얇은 경우 특히 심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환자분이 막 뼈이식 한 곳으로 씹어 버리고 이러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4 번까지 수술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꾸 드셔 가지고.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까지 심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스킬을 떠나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이에요, 성. 뼈가 녹았어. 그러면 그대로 끝내. 그럼 이 인생이 뻔히 안 좋아지실 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끝낼 수 없잖아요. 될 때까지 같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환자 주의 깊게 환자한테 주의사항 잘 지키게 하면서 몇 번이고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 외에도 필요한 게 그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의 인생에 내가 행복도에는 내가 진짜 지분도 있고 나는 이걸 나중에 많이 뿌듯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실패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자꾸 더 좋게 좋게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 어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해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뿐이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시간 내에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기회 되면 어떤 게 어려운 임플란트고 그걸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앞니 임플란트도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게 힘들고 예쁘게 하더라도 어렵고 이런 말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어 치의생사가 이를 너무 갉아먹어서 레진으로 떼어줬는데 갈 때마다 한 군데씩 망가져서 오니 속상합니다. 대리님. 이를 너무 갉아먹었다는데 어떻게 갉아먹었을까요? 스케일러로는 절대 갉아먹을 수는 없어요. 스케일러로는 이렇게 우리가 손톱이나 이런 걸 해보면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로 이렇게 치아를 갉았다는 거는 이제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한 군데씩 망가져서 오면 속상하실 것 같네요. 근데 오해가 또 속상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로는 아무튼 다른 걸로 이렇게 갉아질 수는 있지만 스케일러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니 임플란트. 네. 자, 치아 교정 시작한 지 3일 차. 이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정 부분은 제가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3일 차인데 1, 2, 3일 차에 너무 두통과 치통이 심합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치아 교정을 하면 두통을 강하게 느낄 수 있나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 편두통과 치아 교정으로 생기는 두통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교정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통증은요. 이게 교합이나 이게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측두근 이쪽 부분에 이 뒤쪽으로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턱관절에 대한 통증.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요. 치아 교정을 하면은 치아를 많이 당기거든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첫 일주일은 너무 힘들죠. 밥 먹다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돼서 일단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인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편두통과는 연관이 없다고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턱관절 근육 쪽이나 측두근 쪽에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치아의 치통은 없어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땡기는 액티베이션 하는 그날부터 일주일 그 정도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좋아지죠. 그다음에 또 인제 치과 갈 때마다 이게 좀 통증이 심해지실 수는 있어요. 그게 인제 교정받는 분들의 힘든 부분들이죠. 자, 음. 그다음에 뭐 질문 없으실까요? 자, 지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인제 제가 한 강의에 대해서 인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말해 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충분히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중에서 엑스레이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있죠. 첫 번째 뼈. 뼈가 임플란트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각도나 위치. 이런 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깊게 심으면 안 좋고 치아의 뿌리 부분을 너무 끝까지 가면 안 좋아요. 깊이 심으면 안 좋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가능한 두께 심어야 된다. 두껍게. 그다음에 교합 평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평평하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모두 여러분들이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임플란트의 증가율보다 지금 제거율이 훨씬 높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좋은 치료를 원하시는 그런 현명한 환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보여드릴 직내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허락된 시간 안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이게 다시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